세종은 체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만원짜리 지폐는 상당히 좀 표준형으로 딱 나오는데 네네. 뚱뚱하셨어요. 그래요. 43살 때 이 기록을 보면 종기 때문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하도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 소갈, 이 당뇨를 앓은 지가 한 13년쯤 돼가지고 그 임지를 앓았다. 지금의 좀 방광염 쪽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내가 눈이 요즘 잘 안 보인다. 아니 어른들 말하는 종합병원이죠. 그렇죠. 후손들에게는 아주 좋은 또 역할을 해주셨죠. 아, 정말 감사한 네. 분인데 건강 관리가 쉽지 않으셨다니 마음이 한편이 또 짠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는 김재원 TV입니다. 흔히 역사에서 오늘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선 왕들의 건강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역사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조선 왕들의 건강법에서 배울 게 있겠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또 역사 속에 또 인물들이 어떻게 또 건강을 유지하고, 특히 왕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뭐 화려한 삶은 아니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극한 직업이다. 아, 왜 아니겠어요? 네, 뭐 네.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신하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꼬박꼬박 대들고 네. 뭐 이런 스트레스. 그래서 이 왕들도 상당히 이제 좀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왕들은 또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단편적으로 보지만 교수님이 뭐 깊이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왕의 건강법을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우리 세종대왕. 아, 네네. 뭐 이분은 우리가 또 만원짜리 지폐에 나오시니까 그럼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왕 한 명 꼽아라 하면 네. 많이들 세종대왕 꼽으시고. 예. 그래서 이 세종이 생각보다는 건강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셨고, 아, 네.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만 보더라도 뭐 세종이 건강에 대해서 뭐 하소연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한 50건 이상 등장하거든요. 사실 일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그렇죠. 가장 뭐 큰 거는 제가 봐도 이제 과로, 여기다가 이게 뭐 운동 부족, 그리고 또 세종은 체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만원짜리 지폐는 상당히 좀 표준형으로 딱 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후대 그린 초상하고 실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좀 뚱뚱하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왕조 드라마나 영화에서 세종이 그렇게 뚱뚱하게 묘사된 적은 없어 보여요. 뚱뚱하게 묘사하면 시청률 떨어지죠. 그렇죠. 성군처럼 묘해야 되는데 또 외모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실제로 실록에 어떤 병을 앓았다가 명기가 돼 있어요? 실록에 아주 세종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건의 기록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43살 때 이 기록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이게 한 10년 동안 내가 이렇다. 종기 때문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하도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 소갈, 이 당뇨를 앓은 지가 한 13년쯤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내가 힘들고, 또 임지를 앓았다. 뭐 이런 기록도. 임지는 아마 지금의 좀 방광염 쪽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내가 눈이 요즘 잘 안 보인다. 왼쪽 눈도 사람 못 알아보겠고 오른쪽 눈도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토를 하시는 걸 보면, 아니 어른들 말하는 종합병원이죠. 그렇죠. 각종 질환에 시달렸던 상황들이 이 실록에 매우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 뭐 이렇게 과로하고 힘들면 면역이 약해지면 이제 종기가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뭐 당뇨 질환은 뭐 요즘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앓고 있죠. 그때도 당뇨가 당뇨라는 걸 알았군요. 예, 그 소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갈증이 이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 합병증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도 망막 손상이에요. 네, 맞아요. 이 당뇨가 심해지면 이 망막 손상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기록을 보면 세종이 이제 망막 손상, 즉 왼쪽 눈, 오른쪽 눈 잘 안 보인다는 건 당뇨 합병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혈당을 잴 수도 없었을 테고 당화혈색소는 있을 수도 없었을 텐데 그 당뇨 소갈 치료 과정이 쉽지도 않았겠어요. 저 당연히 쉽지 않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뇨의 뭐 가장 그 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식이요법이잖아요. 그렇죠. 뭐 채식 유제 식단이라든가 또 뭐 이런 운동.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그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거의 조건이 거의 안 갖춰져 있어요. 육식을 되게 좋아하셨다. 뭐 라는 그랬다는 기록 나오고, 그리고 뭐 운동은 또 세종은 운동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집현정 가 계시느라 매번 일 처리해야 되고 뭐 세종대왕은 특징은 업무를 신하들에게 맡겨도 다 체크를 해요. 하나하나 다 보고. 그래서 실제 실록 기록에도 내가 매번 이건 내가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나 정말 힘들다. 그런 표현. 네,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도 나와요.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여러 가지 그 뭐 업적 성과들 이제 네. 만들어 나가는데 이 훈민정음 창제할 무렵부터 해가지고 더 악화가 되신 것 같아요. 그 훈민정음은 1443년 12월에 이제 그 창제가 되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년여의 준비 기간. 맞아요. 또 이걸 어떻게 또 현실적으로 사용될까? 이거를 점검하는 기간이 한 3년이었고 그래서 1446년 음력으로는 9월 10일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0월 9일.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덕분에 또 하루를 놀 수 있게 그러게요. 후손들에게는 아주 좋은 또 역할을 해주셨죠. 정말 감사한 분인데 건강 관리가 쉽지 않으셨다니 마음이 한편이 또 짠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여러 업적을 남기는 또 그 반대편에는 그 왕의 또 건강 악화라는 또 그런 또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이 있었던 거죠. 지금 언급하신 질환 가운데 세종대왕을 가장 괴롭혔던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뇨와 그 합병증에서 나온 망막 손상. 우리 그렇잖아. 어떤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정말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뭐 풍병. 아마 지금의 뭐 중풍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종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 돌아눕지도 못한다. 그리고 뭐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 거의 그냥 다 섞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무릎도 안 좋았으면 운동하고 싶지도 않으셨겠네. 가뜩이나 공부할 일 많으신 분인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세종은 거의 그냥 말년에는 좀 뭐 다리를 거의 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 눈 좋아야 되죠. 그러면 교수님 노안이 없으신가 봐요? 뭐 의학이 생각하는 게 저 정말 어릴 때 TV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릴 때 텔레비전 보면 눈 나빠진다고 음. 막 부모님이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근시도 안. 네, 전 텔레비전을 열심히 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눈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 나이 정도의 교수 생활하는 분들도 없어요. 안경 안 낀 사람 네. 몽골 쪽은 좀 있어요. 몽골 분들은 좀 있어도 한국인 중에서는 잘 없죠. 근시가 없으면 원시 돋보기라도 쓰기 마련인데 이렇게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먼 거 정도 보일 정도. 이 정도 크기 글씨도 보인다는. 보이죠. 어유 그러면 뭐 저도 아직 감사하게 노안이 안 와서 노안 오기 전에 책 열심히 봐야 된다. 사실 그렇죠. 돋보기 쓰고 책 보려면 좀 여러모로 힘들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같이 그렇게 책 좋아하시는 분이 말년에 그 눈 안 좋아서 안 보이고 이랬을 때 엄청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실록에 봐도 세종대왕이 일 중독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요인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록을 보면 보통 조선시대 왕들은 아침에 조회를 받아요. 신하들. 네. 뭐 보고 같은 거죠. 이제 상참이라고 하고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윤대라 그래가지고 또 여러 신하들이 여러 뭐 업무 보고 이거 다 하는데 이거를 거의 빠짐없이 해요. 보통 왕들은 빠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요. 우리 대표적으로 연산군 같은 경우는 왕하고 신하고 함께 뭐 회의하고 이런 자리가 경연이라고 하는데 이거 폐지해버려요. 하게 되면 매번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현안 파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때려치워요. 그 반면에 세종은 이거 꼬박꼬박 이거 다 지켜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일에 대해서도 업무 파악이 잘 되니까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세종에게 보고할 때는 엄청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아니까. 이거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네.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황희정승 같은 분인데 정말 우리 황희정승은 태어날 때부터 정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성품이. 예, 근데 태종 때 한번 쫓겨나요. 그런 적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종의 후계자로 양녕대군이 이세자로 책봉됐다가 워낙 이제 문제가 네. 많으니까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충녕대군은 후계자로 삼는 네. 장면에서 황희정승이 반대를 해요. 이거 한번 원칙 이거 바꾸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태종이 열받아가 유배 보내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세종이 왕이 되니까 이제 나 끝났다 정치 인생. 그렇잖아요. 자신이 반대했던 사람이 왕이 되면 설마 나를 써줄까 생각했는데 불러들인 거야. 세종도 대단하네. 예, 그 반대를 했지만 한때는
정말 이 사람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정말 그 감격을 해가 너무 열심히 또 업무를 보면서 충성을 하는 예.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냐면 이 업무를 볼 때 황희정승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눈이 안 좋아질 거예요. 한쪽 눈을 감았다가 다시 반대편도 이거 반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왜 어르신은 일을 하시는데 한쪽 눈 감으셨다가 한참 뒤에 또 반대편 눈 감으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 내가 이렇게 늙은 나를 왕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두 눈이 다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이거 도와주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한쪽 눈이라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그러면 어쨌든 한쪽은 또 보일 수 있다. 이거 저도 여러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의학적으로 근거는 없어요. 그래도 근데 그 마음이 그렇죠. 감동을 이 실록에 나오는 이 황희정승과 같은 그런 인물의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 배려하는 그러니까 이 신하들 입장에서도 워낙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정승이네요. 예. 그리고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당신을 반대했을지언정 지혜로운 정승이 필요했던 거고 또 열심히 하는 지식 있는 또 공부하는 정승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때도 이 황희정승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다시 이제 임명할 때 그때 이 세종이 저 사람은 저울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데 균형 감각이 있다. 저울과 같은.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도 점을 칠 때 뽑는 풀을 그 시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북 등껍질 보고 점 봤다 이런 이야기 있죠. 시구란 표현을 쓰는데 요 말에는 딱딱 맞는다. 우리가 그 흔히 이제 비유할 때 점쟁이처럼 딱딱 맞는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인물은 그 황희가 뭐 거의 뭐 대표적이다. 이렇게 해서 등용을 하는 거죠. 저울과 같은 사람이다. 저도 그 칭찬을 좀 듣고 싶네요. 김재원은 저울과 같은 균형 잡힌 MC다. 뭐 이런 거. 참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그런 참모들을 기용을 했고 또 대표적으로 장현실 같은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신분이 천민이에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부산 동래안의 관기, 관청에서 일하는 기자. 이 장현실 우리 부산 사람이에요. 출신은. 그런데 이제 신분이 세습되니까 천민이니까 원칙적으로는 관직에 진출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장영실을 물론 처음 발탁한 사람은 태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태종 때는 뭐 요즘으로 치면 임시직 뭐 이렇게 여러 궁궐에서 일을 도왔는데 세종이 그 능력을 보고 요즘으로 치면 정규직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그 안정되면 훨씬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연구소 차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경로 물시계를 또 만드는 그런 정말 성과로서 이 세종에게 보답을 했던 거죠. 세종은 확실히 대단한 왕이면 틀림없는데 그 신하들도 이제 왕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따라한다 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세종이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과로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건데 신하들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중전도 잔소리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봐요. 근데 워낙 왕이 뭐 솔솔수범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교 국가에서 신하들이 왕이 게으르고 이럴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 많이 하는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신하들 입장에서도 그런 건의하기는 힘드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세종께서 줄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말년에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세자였던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내가 너무 이제 일이 많고 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과의 뭐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큰 일은 내가 어느 정도 챙기겠지만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문종이라는 왕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문종은 세자 생활만 29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정작 왕으로서는 2년 3개월 제위하시다가 이제 사이는 문종도 우리가 뭐 흔히 원래 뭐 병약했다 이 부분보다도 더 컸던 거는 아버지 세종의 삼면상 우리 보통 삼면상 2년 3개월인데 너무 올인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상주 한 3일장에도 이거 힘들어요. 힘든데 이거 2년 3개월간 너무 또 효심해지고 하니까 뭐 아버지 최선을 다. 계속 곡하다가 이게 화근이 돼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세자 생활 특히 세종 말년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는 정말 문종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래서 이 세종을 또 대신해서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서포트를 했기에 제가 예전에 뭐 또 한 역사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세종이 보름달이라면 문종은 사람들에게는 금음달처럼 비출 수도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보름달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금음달로 되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영광은 세종이 거의 가져가고 그늘이라는 그 존재, 세종 말년에 그렇게 했던 문정호 역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군 육진 개척을 할 때 뭐 화차를 제작을 한다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추구기도 문종의 발명품으로 보고 있고요. 문종 때 이 세종시대의 편찬한 역사서 고려사절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종이라는 왕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세자 시기를 왕처럼 보낸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 자료에도 보니까 본인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온천을 많이 가요. 아, 근데 드라마에도 예, 온양온천. 네. 그래서 예전부터 그 조선시대 온양온천이 특히 눈병, 피부병, 종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데 효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종이 즐겨 찾은 곳 중에 하나가 지금의 저 우리 청주 쪽에 가면 초정약수, 탄산약수 있죠. 실제 그곳으로 가서 한 100여 가까이 좀 요양도 하고 그 탄산수가 이렇게 눈병이라든가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도 보입니다. 고기 좋아했다는 건 소문이 났지만 어쨌든 소가 앓고 그러면서 식단 관리를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워낙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뭐 실록 기록에도 보면 세종에 대한 기록은 육식이 아니면 술알을 드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세종께서는 품성도 되게 좋으신 분인데 제가 여러 실록 자료를 보다가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회식을 해요. 요즘 그렇지. 회식을 하는데 아마 신하들도 좀 건강 걱정이 돼서 세종에게 올린 고기를 조금만 올렸어요. 술이었어. 예. 그래서 이 세종이 탁 고기 드시다가 옆자리 보니까 신하들은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담당자를 크게 문책했다. 이 고기에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도 수락한 상공들도 힘들었겠네.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말년까지 고기에 대한 욕심을 뭐 어쨌든 버리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 태종도 이 세종이 육식 좋아하는 걸 알아서요. 원래는 왕이 돌아가시면 고기를 못 먹잖아요. 고기 맞아요. 근데 태종이 아예 유언으로 특명을 내려가지고 세종은 고기 먹게 해라? 너무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3년 상해. 그렇죠. 나 죽어도 고기 먹게 해라. 이런 유언까지 남길 정도로 아들 사랑이 극진하셨구나. 아버지 태종도 워낙 우리도 뭐 이렇게 어떤 음식 좋아하면 또 부모 입장에서 그래요. 뭔지 알아. 두잖아요. 네. 예. 통풍 걸리지 않았을까요? 고기 그렇게 좋아했으니? 그리고 다리 한쪽 불편했으면 예. 통풍 때문에 불편했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아무래도 뭐 채식 유지의 식단보다는 육식 유지의 식단이 그런 병을 가져올 확률이 뭐 높다 이렇게는 보는 거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좀 허약한 체질을 타고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종이 되게 건장한 인물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요물요물 그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유동근 배우 아주 품새가 맞아요. 좋잖아요. 네. 실록의 기록에만 보면 아버지 태조가 방원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게 내가 참 걱정스럽다. 그런 표현이 있어. 그런 표현이에요.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하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보면 태종은 그렇게 막 칙이 크고 이런 부분. 아니 왠지 이방원은 상남자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오히려 문무를 겸비한 약간 그런 캐릭터.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도 고려 말에 문과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네. 상당히 태조 이성계가 기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태조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 또 무관이고, 근데 의외로 태조가 성리학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무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랐는데 그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줘서 되게 약간 문적인 자질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자의 랑과 같은 고비고비마다 그런 것을 뭐 이런 성공시킨 전략가다. 지혜가 있구나. 그에 비해서 오히려 세종은 좀 육식 유지의 식단이고 해서 오히려 풍채가 있는 그런 인분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실록의 왕의 외모가 묘사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세종의 아들 문종은 뭐 요즘으로 치면 꽃미남 같아. 그래요? 아주 얼굴이 좀 좋았다. 의외로 연산군이 또 아주 좀 약간 미남 스타일로 이렇게 묘사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 드라마 그 폭군의 셰프도 약간 연산군 내용 아니냐 하면서 그렇죠. 네, 멋진 배우가 또 그래서 그게 이제 연산군의 또 그런 부분만 조명을 해서 그렇게 좀 이 연산군 이미지를 좀 많이 바꿔. 연산군의 재발견이잖아요. 예전에는 막 정말 폭군의 인상도 조금 이제 험악하고. 강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외모만은 좋았는데
근데 뭐 성격이라든가 한 행위를 보면 뭐 정말 폭군으로는 원탑입니다. 요즘 사극은 옛날 사극하고 달라서 뭐라 그럴까 그냥 고증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좀 변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고 봐야죠. 그런 드라마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는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그러면 본인이 또 찾아본다든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든 역사가 주변에 있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그리고 또 보는 시청자들도 이제는 거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저거 이렇게 나름대로 퓨전으로 한다는 걸 각색했다.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저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소위 말하는 약간 퓨전 사극을 만든 제작진들도 요즘은 공부도 많이 해요. 완전히 뭐 시대가 다른 그런 거를 뭐 제공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오히려 공부 더 많이 할 거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이걸 변형을 하려면 고증은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지만 그 원천 소스를 알아야 네. 되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는 세종의 삶을 통해서 예.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과로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세종이 과로라든가 뭐 육식 위주의 식단 때문에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조선왕의 평균 수명은 넘기시. 오히려 넘기셨어. 48 정도가 조선왕의 평균 수명인데 54세까지 사셨으니까 일찍 뭐, 가고 요전하고 이런 건 아니네. 과로라든가 뭐 일 중독 뭐 이런 것이 건강을 해치고 운동 부족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왕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명을 유지한 거는 제가 생각에는 또 정신력도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 그걸 위해서 또 그 말년의 힘든 상황에서도 그 정신력으로 이겨나간 것이 아닌가. 간간히 뭐 온천을 찾는다거나 약수 뭐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말년에는 어쨌든 세자에게 그 좀 어느 정도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에 조선왕의 평균 수명은 넘길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네. 결과적으로 훈민정음 같은 그런 정말 업적을 말년에 어쨌든 완성을 하셨잖아요. 물론 또 이렇게 살아 계셨으면 더 좀 큰 업적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세종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다 하셨다. 최선을 다하셨다. 예,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성과를 남겼다.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내 마지막 삶을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뭐 세종과 같은 삶도 저는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받아 마땅한 예. 대왕이십니다. 예. 네, 세종대왕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아울러 신병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배워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한 48이고 영조가 1등이에요. 85세. 또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내가 딱 좋아하는 게 네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 식단을 일찍이 지키신 거네요. 보통 조선시대 왕은 20년 정도 제외. 영조는 제위기간 또 52년. 어쨌든 왕은 한 명이죠.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아들이 돼요. 세자네. 세자죠.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너는 평생 왕세자해라. 그것이 결국은 비극이 한 원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왕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조선 왕들은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대웅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왕처럼 살고 싶으세요? 공부할 때마다. 제가 그 왕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도 맞아요. 쓰면서 별로 뭐 왕처럼 사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네. 무난한 인생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 수락관 상궁들이 수라상 거대하게 차리고 뭐 요런 부분만 조명하면 왕처럼 살고 싶은데 신하들이 속썩이고 또 뭐 중전들이 속썩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그리고 나라의 대사 또 중국 상대하랴 또 뭐 후기에는 또 일본 상대하랴 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선 왕 중에 가장 이제 장수한 왕. 아, 네. 그래서 아마 요 이번 이 뭐 코너의 주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데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나 좀 오래 사는 방 나 네. 이런 거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사실 가장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왕이 영조고 또 영조는
또 상당히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음. 그런 것을 잘 살펴보면 그래도 아마 조금이라도 장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이 영조는 83세까지 사셨고 재위기간 또 52년.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영조는 조선 왕 중에 재혼했을 때 왕비와의 나이 차이가 가장 많아요. 아, 그래요? 66세 때 15세 신부 맞이하거든요.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5년 하기도 저렇게 힘든데 50년 왕위에 있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10번 연임한 거죠. 아, 예. 그러네. 당시에 83세까지 사셨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 100세 시대 거의 넘었다고. 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한 48이고 음. 영조가 1등이에요. 83세. 아. 2등이 태조 이성계 아. 74세. 꽤 그 다음에 3등이 우리 고종 황제 68. 68세. 그 다음에 4등이 우리 광해군. 광해군은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15년이지만 유배 생활을 거의 18년 하면서 결국 67세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정종, 우리 별로 이렇게 왕처럼 큰 역할을 안 한 정종이 63세.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회감 넘긴 왕 딱 6명이 숙종이 마지막 딱 카트라인에 걸려요. 그러니까 회갑이 정말 중요했던 시절이네요. 그러면 영조는 타고난 건강 체질인가요? 어떻게 보면 체형으로만 보면 좀 장수할 체형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1살 때 그려진 초상화가 있어요. 연인군 초상화. 그리고 51세 때 이제 어느 정도 왕으로서 원수갈 때 그 모습을 그린 초상화. 이게 딱 2점이 남아있는 유일한 왕인데요. 되게 마른 체형이에요. 그리고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어. 30년 동안. 김재원 아버지처럼 거의 이게 그대로 그냥 관리가 되는 그런 어떤 체질의 문제도 있고 식단. 이 정말 건강식 되게 좋아했다라는 이런 기록들 많이 나옵니다. 타고난 체질 더하기 엄격한 자기 관리.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보탠다면 영조는 조선왕 중에 건강검진도 제일 많이 받은 그래요? 예. 조선시대 왕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내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승종원 일기 기록에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달에 11번꼴로 내의원에 들러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를 했다. 그게 병약 체질이어서 병 치료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진단받고 그쵸, 건강관리죠. 건강 관리하기 위해 검진받기 위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조금 뭐 혈압 높거나 뭐 약간 뭐가 이상 신호가 있으면 탁탁 계속 점검해 나가는. 그래서 가장 그 건강에 대한 뭐 좀 신경을 썼던 이런 부분도 장수의 하나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뭘 먹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예, 그 영조는 일단은 가장 기본이 채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건강 걱정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건강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때 실록 기록에는 초식이라고 나와요. 풀초자 써서 지금으로 치면 채식이죠. 내가 이때 초식을 즐겨하고 입는 것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도 되게 소박한 밥상. 또 왕실의 밥상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수락관 정시 가면 지금도 식당 가면 뭐 반찬 3, 40까지 나오니까 그거 맨날 먹으면 진짜 빨리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 반찬 가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 입는 것이 후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간편복을 자주 입어요. 무명이나 모시옷. 사실 그 용포가 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또 왕이 다 제대로 갖추면 뭐 관세해야 되고 뭐 버선 신고 잃어버리면 이게 옷을 꽉 껴 입는다는 게 건강에는 좋지가 않거든요. 옷에 파묻히죠. 그렇죠. 권위보다는 간편복, 평상복을 즐겨요. 그러면 그 시절엔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 나인들이 좀 편했겠네요. 수락관도 그렇고 옷 찢는데도. 왕이 좋아하는 뭐 반찬까지 몇 개만 딱딱 준비하고 옷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이런 옷보다는 채식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뭐 양상추, 양배추, 샐러드를 먹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특히 지중해식 샐러드는 더 아니었을 거고 흔히 나물 뭐 이렇게 뭐 나물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는 김치 같은 게 보급이 되었으니까 뭐 김치라든가 뭐 하긴 영조 때만 해도 빨간 김치가 있었던 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임진왜란에 고추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영조 식단에서 주목되는 건 보리밥을 즐겨 드셨다. 흰쌀밥 대신. 네, 보리밥. 그래도 왕의 상징은 기름기 흐르는 보리밥. 쌀밥인데. 그래서 이 보리밥에다가 고추장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영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보리밥에 지금도 네. 고추장 이렇게 하는 식단 제가 한번 권해봅니다. 사실 뭐 어떤 식당 가면 이렇게 전체 요리처럼 보리밥 조금에 열무김치 예,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그런 식단. 네. 실록이나 승조원 일기기록에는 고초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또 재밌는 게 우리 지금도 고추장 하면 제일 유명한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순창?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영조실록과 승조원 일기에도 그 순창 사람 조종분의 집안의 고추장이 맛있다. 아예 영조가 딱 꼭 집어줘요. 맛집을 지죠. 예, 예. 아마 영조가 드셨던 그런 이미지도 지금 순창 고추장의 브랜드에 상당한 그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순창 고추장 홍보대사를 일찍이. 보리밥이나 고추장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건데 또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내가 딱 좋아하는 게 네 가지다 이렇게. 고추장 일단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송이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송이는 좀 비싸잖아요. 그런. 송이가 들어가고 생복이 들어가요. 생전복, 아. 전복. 이건 다 좀 비싼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진짜 갖고 오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치, 그건 어린 꽁고기. 아. 이 네 가지 집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영조대왕이 이런 음식도 좋아하셨고 경옥고 아시죠? 네네. 꿀하고 인삼 버무린 거. 영조가 인삼을 되게 좀 좋아해요. 경옥고를 즐겨 드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예전에 모 제약회사에서 경옥고 선전할 때 영조대왕이 즐겨 드신 경옥고. 그래요? 어쩌면 영조가 뭐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게 선전 안 했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장수하셨고 그 기록이 딱 나오니까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델로 적합한 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타락죽도 즐겨 드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우유를 끓여 만든 죽 좀 소화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소화하기 좋은 그 전식처럼 영조도 이런 좀 소화기가 안 좋고. 그렇죠. 예,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왕이고 또 영조 초반에도 뭐 영모 사건 이런 게 꽤 일어나요. 네.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었고 특히 영조는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당쟁이 가장 격렬했던 그래서 이 경종 때 신임 옥사라고 해가지고 영조가 왕세제로 있을 때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 세력들이 대거 처형당해요. 그 상황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왕세제로 있을 때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경종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왕이 되면서 그래서 영조가 탕평책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항상 마음 불안하고 이렇게 돼서 가지고는 이 나라가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게 탕평도 바로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기보다 채식하고 뭐 기름진 것도 피하고 뭐 타락죽 먹고 원하는 진미들이 있다. 또 흰쌀밥보다 보리밥 원했다 하셨는데 그냥 그런 걸 원래 좋아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식단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 둘 다 있겠죠. 네. 아마 그때도 쌀밥보다는 보리밥이 맛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름 절제한 그렇죠. 아마 영조도 본인에게도 또 맞으니까 그 부분이 이게 결과적으로 뭐 일석이조가 된 거죠. 소식하고 뭐 타락죽으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고기 줄이고 기름진 거 안 먹고 또 뭐 채식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 식단을 일찍이 지키신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딱 영조가 지금 즐겨 드시는 음식 거의 대부분 건강식이에요. 그러면 실록의 영조의 질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우리 앞에서 소개했던 세종실록의 기록처럼 막 그런 뭐 물론 뭐 나이 들고 이러면서는 계속 그 힘들어하죠. 그건 뭐 나이 예.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조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세손인 정조에게도 이제 대리청정을 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죠. 왕들은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술화가 제 시간에 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왕이 먹고 싶을 때 먹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보통 이제 아침하고 이 저녁은 기본이고 점심도 들어오는데 점심에 대해서는 약간 그 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점을 찍는다 해가지고 낙것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요? 약간 간식 형태. 어쨌든 그 드시기는 하죠, 새끼. 그리고 새끼 외에 주전부리나 간식은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죠. 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과상 그렇죠, 다과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드시죠. 술 드세요? 왕들이? 연회 때만 드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 왕들이 대부분 술을 즐겨 드시죠. 이 실록 기록에 보면 술자리를 제일 많이 베풀었던 왕은 세조예요. 세조가 이제 소위 쿠데타로 그 권력을 잡은 과정에서 이 챙겨야 할 공신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술자리를 베풀어줬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우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성우 같은 경우도 완전히 뭐 매번 잔치하고 술 파티하고, 근데 아마도 여러 자료들을 보았을 때 가장 술을 멀리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또 영조예요. 영조가. 이것도 영조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조는 체질적으로도 술을 별로 안 좋아했던 데다가 이 술을 마시는 거는 이거 곡식을 낭비하는 거다. 아. 이 당시에 뭐 다 술은 곡식으로 만드는데 이거 안 그래도 힘든 마당에 이거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조선의 왕 중에서도 가장 금주령을 많이 내렸던 왕이 영조 때. 그러고 보니까 담배는 언제 들어왔어요?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죠. 아, 예. 그러면 왕들도 담배를 할 수는 있었겠네. 담배를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이 영조는 담배를 그렇게 즐기신 것 같지가 않고 정조가 완전히 그 올초입니다. 아, 그래요. 좋게 표현하면 애연가고 거의 뭐 담배를 뭐 예찬하는 그런 인물인데, 영조가 얼마나 이 금주령을 엄격하게 적용했는가에 대한 뭐 기록도 보이는데요. 금주령이 바로 떨어졌을 때 남병사 윤구현이라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이군사령관쯤 돼요. 이 사람이 술 마시다가 걸렸어.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벌인데 차명에 처했다. 그래. 처형에 오를. 시범 케이스, 그렇게까지? 시범 케이스라는. 그건 너무했다. 그렇죠. 이게 한번 그렇게 하면 이거 뭐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컬한 게 이 영조 때 또 밀주들이 엄청 많이 만들죠. 금하면 맞아요. 사람들 수요는 있단 말이죠. 다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이런 원래 어느 나라든 그렇죠. 금주령 내렸을 때 제일 밀주가 네. 성행하죠. 그런 뭐 자료들도 보이고, 정조는 되게 술을 좋아하세요. 음. 그러니까 아마 영조 시대를 살아갔던 특히 신하, 백성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술 좋아하는 분들 몰래 어떻게든 뭐 마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 눈치 보고 마시는 거하고 정말 흔쾌히 마시는 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또 영조는 52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조 시대를 살았던 신하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저 왕 돌아가시지도 않아. 너무 건강 유지하면서. 근데 또 정성하고 돌아가시고 재혼하셨잖아요. 앞서도 네네. 말씀하셨지만 왕이 66세에 재혼하신 예. 걸로 아는데 원래 왕이 그때 상처하면 보통 재혼을 해요? 60대에도?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 게 바로, 관례예요. 바로 관례.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숙종 같은 경우는 인경왕후라는 첫 번째 왕비가 20살 때 천연두로 돌아가시니까 21살 때 15세 신부. 우리 장희빈의 라이벌로 알고 네. 이현하고 계비예요. 근데 워낙 숙종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럴 수 있어. 정비처럼 보이고, 선조가 그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가 돌아가시고 임목대비를 계비로 맞이할 때, 임목왕후죠. 계비 맞이했을 때 나이 차이가 32살이에요. 선조 51세, 임목왕후 19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어느 시점에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계비의 나이는 거의 1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영조가 66세 때 재혼을 하실 때 이제 정순왕후가 15세여서 이제 나이 차이가 그렇죠. 제일 많이 나는데 60대에 재혼하신다고 40대에 계비를 맞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영조가 뭐 젊은 여인을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개념은 왕실의 관례죠.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왕실 혼례 행사, 요즘 궁중 네네네. 재연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럼 보통 숙종하고 인연하고 혼례식을 재연을 해요. 아, 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두 사람 또 보기에도 그리고 고종하고 명성왕후도. 어. 고종이 15살 때 명성왕후 16세. 지금 운영궁에서 재연 의식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영조하고 정순왕후도 인물도 상당히 좀 비중이 있고 또 기록도 아주 자세해요. 네. 두 사람의 혼례식을 정리한. 그래서 이것도 한번 궁중 그 재연 행사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 할아버지하고 중학생 결혼시켰다가 누가 요거다 먹을 것인가 라는 큰 문제에 봉착을 내서 이거는 아직은 안 되겠다. 안 된다. 네. 조선시대에는 그게 관례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의 시각에서는 뭐 엄청난 뭐 좀 문제가 일어날 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관례였지 영조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그렇죠, 아니에요. 영조. 네. 근데 이때도 기록에만 보면 영조는 정성화가 64세에 돌아가시고 이 3년상 기간 지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재혼하겠냐고, 아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때도 신하들이 그 눈치 없이 그러면 뭐 논의 예.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그 다음 날 방패야 됩니다. 그렇군요. 바로 뭐 전화, 그래도 아직 나이가 한창이시고 왕비의 자리는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하소연하는. 아니 실제로 또 그 이후로도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조가 재혼을 하시고 난 후에 17년을 더 사셔. 그러면 영조도 그런 삶의 의욕이 더 생긴 거죠. 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린 왕비가 그래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네. 내가 그래도 좀 더 살아야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영조 얘기하면서 사도세자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건강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세자 뒤주에 가둘 때가 뭐 한 70대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1762년이니까 거의 뭐 이제 70 가까웠을 네네. 때 그 무렵인데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대리청정을 지시를 해요. 네. 미리 왕수업 받게 하고 그 사도세자가 이렇게 업무 처리한 거를 보고를 하면 뭐 완전 맨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것도 못했어. 이거는 뭐 이따로밖에 못해. 막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사도세자는 맨날 뭐 빌고 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일과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 사실 성향이 다른 건데. 서로 간에 뭔가 이런 요즘 표현하면 코드가 안 맞아요. 네. 영조는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인데 사도세자는 좀 누인적 기질이 있어요. 체격도 사도세자는 좀 뚱뚱해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화 사도라는 영화에서는 그 영조 역할을 맡던 송강호 배우가 네네. 좀 뚱뚱하잖아요. 풍채가 있는데 사실 반대예요. 사도세자 역할을 맡은 유아인 배우처럼 영조가 오히려 홀쭉하고 사도세자가 비만하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영조가 이 타는 가마를 우리 지금 같으면 아버지가 타는 승용차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마를 물려주는데 안 들어가. 아, 그죠. 사도세자가 뚱뚱했어. 이 영조가 불같이 화내는 장면이라. 몸 관리 안 하니까 이것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 안 그래도 그때 미운 털 박혀 있을 때 마음에 안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사도세자가 정신병 같은 것이 있으면서 기행을 일삼고 이런 것이 결국 폭발해가지고 뒤지에 가둬 죽이는 1762년이에요. 임오년에 일어난 임오화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ADHD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주의력 결핍, 뭐 과잉 그런 부분이 있죠. 장애 뭐 이런. 근데 그렇게 하게끔 영조가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뭐 다독이면서 그래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차근차근하게 해봐. 이랬으면 세자 수업을 잘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해석을 하냐 하면 영조 이례적인 장수가 하나의 원인이다. 그 이유는 보통 조시대 왕은 20년 정도 제외해요.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하시고 한 20년 네. 하다가 돌아가시면 일반적으로. 세자가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 장수하시면서 50년 넘어요. 아,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아들이 돼요. 세자네. 세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자를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너는 평생 왕세자해라. 그게 사실은 최근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엘리자베스 왕 때문에 그렇죠. 찰스 왕태자는 할아버지가 맨날 할아버지가 돼. 어쨌든 왕은 한 명이죠. 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너는 하지 마라 라는 것보다는 제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은 임오화변의 비극이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결국 해석. 인생에 아무리 좋은 면도 밝은 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크게 보면 장기 집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도세자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재위기간이 길고 장수하면서 영조도 업적이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세자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상당히 그 보이는 그런 아들을 제거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손자, 네. 정조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우리 역사에서 영조, 정조 시대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정치 문화 중흥을 이루었다라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도세자라는 희생양은 있었지만 영조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그 뭐 성과들, 정치적으로는 당평, 뭐 경제적으로는 균역부 각종 그 사업 등을 통해서 조선 후기 정치 문화 중흥의 기반을 만들었고 이것이 사도세자를 뛰어넘어 정조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영조의 장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장수의 원인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다. 그렇죠. 역사에는 밝고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두운 면은 우리가 인지하면서 또 밝음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후대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큰일하고 계십니다. 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동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물론 열심히 살지만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밝은 면으로만 보여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려니 하는 게 인생이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정조가 연산군처럼 우리 아버지 죽인 놈 다 나와 이러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종조가 잠자리 들 때도 갑옷까지 입었다 기록도 나오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많이 잠잠해졌는데 이제 종조가 왜 그럼 독살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왕의 하루는 얼마나 고됐을까요?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은 있었을까요? 조선 왕의 건강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왕의 하루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뭐 아침부터 이런 여러 가지 그 조회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현안 토론, 뭐 학문 그런 것도 다 또 일일이 또 뭐 챙기고 또 현장 같은 데로 가봐야 되고 하니까 뭐 상당히 힘듭니다. 경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세종의 건강, 그리고 둘째 시간에 영조의 건강. 그래서 뭐 아마 많은 분들은 예상할 거예요. 뭐 세종 영조였으면 당연히 정조가 아닐까. 네. 그리고 이 정조라는 왕은 요즘에 역사학계에서는 이거 뭐 100% 아니라고 보지만 뭐 한때 뭐 독살 이러면서 뭔가 이 맞아요.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왕 정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그래도 품고 있었던 거죠. 사도세자는 그 1762년 기주에 갇혀 죽으면서 죄인으로 죽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호적에서는 팠어요, 사도세자를. 그래서 정조는 그 사도세자의 형이 있어요. 일찍 죽은 효장세자라고. 이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조가 뭐 아주 어린 나이였으면 정말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11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그 현장을 실제로. 당연히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결국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했는데, 근데 이제 왜 신하들을 긴장시키냐 하면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세력들이 다 그때 정치판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 신하들도 다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연산군 때 소위 말해서 갑자사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정말 사륙극이 벌어졌던 것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이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네, 맞아요. 그 죽음. 그래서 그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람들 리스트가 공개가 되면서 안 그래도 정말 분노하기 좋아하는 연산군이 우리 어머니 죽인 놈들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갑자사거든요. 그 얼마 전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도 그렇죠.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 정조가 사도세자 아들을 선언했다는 거는 야, 우리도 상당히 불안한 거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던 그 세력들은 정조가 연산군처럼 우리 아버지 죽인 놈 다 나와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긴장을 했지만 정조가 상당히 그 처신을 잘한 게, 그러니까 바로 상소문 올라가요. 이런 인물이 뭐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그런 상소문 처벌을 해야 돼. 오히려 그 사람을 쳐버리고 정조가 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정치보복으로 이관할 수는 없다. 훌륭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서서히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해 나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정조가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사실 11살 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했으면 트라우마도 있을 법한데 그래도 잘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그 왕으로서 살아갈 자신의 성향과 원칙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장면들이 어쨌든 뭐 대대적인 어떤 뭐 복수의 정치를 펼치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이 정말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그런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확실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가. 물론 정조도 홍인왕과 같은 아주 적극적으로 정조가 왕이 오르기 전에 아마 요 영민이라는 영화에도 네, 나오고 네, 했지만 그 암살 사건에도 시달려요. 그렇죠. 이것을 주도하는 인물들에게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처형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세력들은 최대한 함께 같이 가는, 그러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노론 세력 이외에 새로운 개혁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한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뭐 남인들을 등용한다라든가 또 서울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 그런 개혁 정치의 산실로 삼은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흠결을 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 논리로 그런 정책들을 펼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상처는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좀 서서히 시간이 되면 요 명예를 회복을 할 것이고, 우선 필요한 게 뭔가 이 개혁 정치.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만 가지고 정치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새롭고 참신한 세력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등용을 하고, 또 정조가 중시한 게 학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규장각이고,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종이 집현전 세운 거하고 스타일이 그럼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합리적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 이게 되게 아주 정조 시대의 그 긍정의 그 중요한 요인입니다. 언젠가 드라마 오소매 예. 불꽃동에서 보면 참 책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이게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읽는 거 보면 진짜 암살 위험 때문에 잠을 안 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실제 기록에도 정조가 그 암살 사건 시도가 일어났던 날 네. 내가 항상 책을 읽으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그 있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이 그 습관이었는데, 이때 뭐 지붕에서 쟁그랑쟁그랑 소리도 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모면했다. 이 밤새워서 그 책을 읽는 습관도 항상 밤이 취약하잖아요. 밤 시간이.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키려는 하나의 또 방편이다. 물론 책 읽기도 좋아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밤새울 때 좀 할 수 있는 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같은 뭐 영상 같은 거 보는 맞아요. 거지만, 네. 그때는 이제 정조는 오로지 책. 책을 먹고, 그리고 또 기록 같은 데 보면 정조가 잠자리 들 때도 갑옷까지 입었다 하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래서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거는 약간 설정이긴 하지만 그 첫 장면에 정조가 막 말근육 보이면서 현빈묘가 네. 체력 단련하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신변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일종의 신경 예민증이 있었을 법한데 건강하긴 했나요? 실제 본인도 되게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에 내가 항상 시달린다, 이 스트레스죠. 그리고 이제 이 정조에 대한 기록에 보면 여기 잘 막 이렇게 체하고 구토 나오는 증상, 격기라는 표현을 써요, 실록에. 격기 증세가 내가 되게 심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죠. 뭐 누구보다 자기 병을 잘 알았던 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정조 의학적 지식도 되게 많죠. 아,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요? 책도 많이 보고 여러 분야의 정조도 이렇게 능통을 하니까 이 의학에 대한 그 지식도 있고, 그래서 정조가 이제 그 말년에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처방을 하고 그래요? 침도 놓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요. 심지어. 본인 아무리 이제 뭐 정조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그러면 안 치료는 진료는 의사에게 해야 되는데, 이 정조는 좀 본인이 그 한편으로 보면 너무 뭐가 안 나으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또 저런 마인드도 있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만 해. 내 병은 내가 제일 잘한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시도를 하는 장면이 또 기록에는 보여요. 내의원들이 좀 불편했겠네요. 내 이건 의사들 힘들죠. 아무래도 내 손으로 한번 이거 침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할아버지 오래 사신 거에 비해서 일찍 가셨어요. 뭐 평균이라고 가야 될까? 딱 평균이죠. 49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1년이 좀 힘들었다. 근데 사실은 정조가 그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런 장면은 7년 전부터 나와요. 아, 그래. 정조 24년 1800년에 돌아가시는데 정조 17년의 기록에서 보면 계속 내가 여러 지금 쌓인 질병으로 아주 화병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와서 40대 우라가 치밀고 해서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다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부터는 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계속 그 치료하는 장면이라든가 정조가 이 고통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막 스스로 하고, 대표적으로 그 심한지라는 인물에게 보낸 최근에 그 편지가 2000년에 한 200여 맞아요.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참 뭐 죽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병이라고 언급하신 거 보면 11살에 한이 맺혔던 거겠는가? 또 일부는 작용했겠지만 완전히 그거 자체만으로 이 병이 됐다기보다는 신하들하고의 여러 가지 그 좀 뭐 트러블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소위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조 시대부터 계속 이제 권력을 행사했던 노론, 소위 벽파라고 합니다. 특히 사도세자 죽음에 깊이 관계했던 이런 세력들하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장면도 많고, 세종처럼 정조도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겨요. 책도 많이 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라도 이런 뭐 경무와 과로 이런 데 시달리면 정조대왕이 불면증 같은 데도 시달리고 이런 게 결국 쌓였다라고 봐야지, 그 어릴 때 그거 자체가 한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건 어느 정도 다 극복해 나가죠. 영화 같은 거 먹고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 뭐 맞아요. 어릴 때 요 한 번의 계기가 막
드라마 서사로서는 아주 좋은 요소인데 좋지만 예, 그렇진 않았다. 예, 그 11살 때 그걸 가지고 평생을 그거 화병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말 듣고 보면 술 담배는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겠어. 아, 정조는 그 영조와 달리 되게 술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마 정조가 왕이 되고 금기령 같은 게 거의 해제가 되면서 백성이나 신하들 특히 술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열렸구나. 이 정조가 술을 좋아하는 그런 장면, 재밌는 장면은요, 창덕궁 후원의 신하들하고 함께 이렇게 거닐면서 자주 이제 술자리를 이제 가졌거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시를 한 수 한 번씩 지어라. 그렇게 해서 시를 빨리 짓지 못하는 신하는 우리 지금 창덕궁 앞에 가면 그 부영지라는 연못이 있고요. 네. 거기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너는 자네는 저기 들어가.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뭐 이벤트도 진행을 재미삼. 했고, 예.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박 2일 프로그램 느낌 나게 막 그런 그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정약용 선생도 이 정조가 총애하는 신하였고 그때 이 아주 큰 부통에 정조대왕이 이렇게 논일다가 확 그냥 따라주셨다.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뭐 왕이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원샷을 안 할 수 없죠. 네. 확 마셨는데 이게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요. 아들이 자꾸 이게 막 술 막 이런 걸로 제대로 절제 안 하니까 술을 마셔도 제대로 이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마시고도 멀쩡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썼던 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근데 사실 담배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다 치지만 왕들이 담배를 많이 피기도 했어요, 원래? 그래서 뭐 일부 왕들은 피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정조가 애연가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조가 애연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그 당시에 초계 문신이라 해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가끔씩 논술 시험 내요. 네. 논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 문제가 담배의 장점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 본인이 출제하면서 우리가 그 출제 의도 같은 걸 미리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담배같이 좋은 게 어딨냐. 뭐 추울 때 저기 뭐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 잘 되고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거 너희들이 제대로 보급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담배를 얼마나 잘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 그 대책을 논하라. 이게 나온 거예요. 애연 정책을 완전히 예전 정책이죠.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거는 이 신하들이 이제 거기서 출제 문제를 받고 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정도는 해가 답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답안 작성을 안 해요. 아, 차마 못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이거 아닌데. 네, 아닌데 그런 뭐 하여간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남명초 담배를 예전에 남명초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 남명초 대책문 요거 정조의 문집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정조는 애연가였고 스스로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제대로 보급 안 되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아예 그 궁궐안에 그 담배 재배하는 곳도 막 만들어가지고 보급했다라는 이런 기록까지 나.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흡연이라는 게 건강에 뭐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정조의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은 합니다. 어쨌든 49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독살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단 또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많이 잠잠해졌는데 이제 정조가 왜 그럼 독살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정조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근데 실제 여러 자료를 보면 갑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화라든가 이런 뭐 소설 같은 데서는 정조 독살의 진원지를 누구로 보고 있냐 하면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네네. 요 정순왕후 요 집안이 이제 상당히 노론벽파 세력이고 요쪽에서 상당히 정조 독살에 관여했을 거다. 정조의 마지막 이야기가 수정전이에요. 그 수정전이라는 것은 그 정순왕후의 거처인데 이 여러 정황,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자기는 죽지만 왕실이 최고 오르니까 저기도 잘 어떻게든 잘 뭐 관리, 해라. 보호를 해라. 그런 맥락인데 이게 마치 다빈치 코드처럼 저쪽이 뭐 범인이야. 우리 음모론. 그렇지 영화로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 드는 게 심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 심인이라는 인물이 또 노론벽파의 핵심 인물 심한지라는 인물이 추천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이제 독살에 관여했던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치료법이 연운방이에요. 연운방은 우리 아주 거울처럼 매끈한 주사라 그래가 붉은 이게 황화된 수은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불태우면 수은이 흡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그 수은이 약간 흡입되면 크게 치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그거를 막 엄청 해서 그렇다는데 뭐 여러 기록 보면 연운방이라고 처방을 한다라는 게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독살로는 좀
근거가 설득력이 없고요. 독살설을 제기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우리 다산 정의왕수예요. 아, 그래요. 이 정의왕수이 남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조가 승화한 후에 신유박해라는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남인들이 상당히 몰라고 우리 맞아요. 다산 정의왕수도 유배를 가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조가 살아 계셨다.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분명히 뭔가 노론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정조가 돌아가셨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그 결정적인 게 정약용 선생이 여의당 전석을 글에 보면 고금도에 유배됐던 장씨 딸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그 뭐 잔문 같은 기록인데 장씨 이 집안의 딸이 고금도에 유배를 가는 그 과정을 쭉 쓰면서 그 정조의 국상 때 있었던 일 때문에 하여간 이게 연루돼 가지고 가고 그 딸이 그 당시에 그 군졸들에게 뭐 요즘으로 치면 좀 성폭력 당할 때 자결을 한 그 스토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정승 그때는 심한지가 네. 시민을 추천하여 독살하게 했다 이 기록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독살이 쭉 이야기가 됐지만 주로 남인들 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남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이야기고 지금은 잔잔해졌다. 그렇죠. 한 30년 전에 영원한 제국이라는 아, 네네네. 소설에서 이제 그거를 좀 강하게 시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으면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뭔가 독살되고 음모론 뭐 이런 게 있어야 소설도 잘 팔리고 영화도 흥행하잖아요. 그런 걸로 보아야지 학계에서는 정조의 투병일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됐고 특히 심한지라는 인물이 독살했다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발견된 그 네. 그 어찰첩의 비밀 편지에 보면 계속 주고받아요. 죽는 날까지. 그 자기 죽이는 사람하고 뭐 요즘으로 치면 계속 이메일 주고받았다라는 건데 거기서 그 편지에는 뭐 내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조께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다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그 한승원 작가가 쓴 다산 이야기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게 예. 거기서 정조가 다산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정조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정조도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 비극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왕이 올랐지만은 이 최대한 어쨌든 뭐 복수 또는 보복의 정치보다는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끌어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조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과록, 불면 거기다가 술도 너무 좋아하셨고 특히 이 너무 애연가셨다. 이것이 분명히 이제 건강 적신호가 있었던 미안합니다. 거는 사실이고요. 술과 담배를 조금 더 절제하셨다면 좀 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정조 시대가 조금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하지만 규장각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떨쳐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